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책을 읽고 계신가요? 우리 출판 시장, 특히 한국 문학은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성 형성을 돕는 인문학의 근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학 콘텐츠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 바로 문학인데요. 한국 문학의 중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 생각해 봅니다.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자기계발서 등이 차지한 지 오래. 반면 문학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문학의 위축이란 건 한 나라의 그 정신적 기반, 언어예술 전체의 위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이에 문학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장르는 다 진흥법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학은 아직 그런 법이 없어요. 인문학의 근간인 문학을 진흥하고 문학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문학 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률도 함께 살펴봅니다. (201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성인 평균 독서량은 연평균 9.2권으로 2011년보다 0.7권 감소했습니다. 서점가에는 힐링, 자기계발서 등 에세이류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문학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가 지난 3월 국내 온 오프라인 서점 8곳의 판매 부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 20위권 이내의 국내 작가의 시나 소설은 전무했습니다. 몇 안 되는 문학 작품마저도 외국 작가들의 작품이었는데요. 국내 작가의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2013년 조정래의 정글만리가 마지막입니다. 수치로만 보더라도 베스트셀러에 지금 한국 문학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계발서나 또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자기치유에 관한 책들, 이런 쪽의 문학책들이 지금 다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독자가 상정되지 않으면 문학이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의 결과가 독자들 손에 제대로 가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은 인문학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작품성이 증명된 문학 작품들을 원작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의 생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원천 콘텐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문학. 문학은 사실은 한 사회의 그 문화 전반을 담보하고 있는 인문학의 기초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영역이죠. 또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한류를 이루고 있는 드라마들에 이르기까지 문화산업 전반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학이죠. 이렇게 볼 때 문학은 인문학과 문화산업의 중추적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산업 전체가 문화적 역량에 의해서 그리고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학의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제도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예술 영역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 분야별 매출을 살펴보면 만화가 전년 대비 2.9% 성장했고 음악은 8.4%, 게임 7.4%, 영화 6.8% 성장했습니다. 성장세를 보인 분야의 공통점은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과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만화, 음악, 영화가 모두 별도의 지원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영화가 대표적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영화진흥법이 만들어져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학의 경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데요. 한국 영화가 세계에 그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영화진흥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진흥법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진흥위원회죠. 또 영화진흥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영화 아카데미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새로운 미래 세대의 영화 스텝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영화가 세계에 자기 위상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학의 경우는 영화하고는 좀 다르죠. 영화는 협업이라면 문학은 고독하게 자기 혼자 골방에서 작업하는 형태인데 혼자 작업하긴 하지만 시장 논리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마 문학은 도태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학진흥법안 같은 것들이 발의되고 제정되어서 정말 인간 정신의 어떤 고양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자본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의 구실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문학의 침체를 해결하고 우리 문학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는 관련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문학진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 제정안. 문학은 기초예술 중에 기초예술이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문정신 지능에도 가장 바탕이 되는 장르가 문학이죠. 다른 장르는 다 진흥법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학은 아직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을 진흥시키고 그래서 우리 문학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맨 앞에 좀 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문학진흥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학 전반에 대한 그 진흥이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좀 나섬으로 해서 책임 있게 진흥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에 투자했던 돈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고 연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안에서는 5년마다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에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문학진흥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 등의 지원, 문학행정을 담당할 인력 양성, 문학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학진흥을 위해서는 당장의 출판 부수를 늘리기보다는 우리 문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학 콘텐츠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과제로 꼽히는데요. 이와 같은 지적들을 살펴보고 문학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분야별 국가 주요 문화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학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가기관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우리 문학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국립문학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은 것을 축적해왔지만 그 자산들은 사실 체계적으로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죠. 일본에서는 1967년에 이미 일본 근대문학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계적인 관리들을 다 하고 있고 우리보다 결코 그 현대문학의 전통이 길다고 할 수 없는 중국의 경우도 이미 1985년도에 국립현대문학관이 만들어져서 중국 전체의 현대문학 자산들을 다 그 정리해서 보관하고 또 관리해 나가고 있죠.
여기에 비하면 한국만 사실은 문학에 대해서 어떤 그 국가적인 지원이나 관리도 하고 있지 않은 셈이죠. 이에 발의된 문학진흥법 제정안에서는 국립문학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학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시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친 정서적, 정신적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또 한용운의 님의 침묵,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들이 우리 국민에게 준 정신적, 정서적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대문학 초기부터 100년의 역사가 된 우리 문학들이 개인 애호가들 또는 경매시장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수집하고 또 보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좀 나서야 되는데 락키비움 형태로 보존하는 문학관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락키비움이라고 하는 건 라이브러리 플러스 아카이브 플러스 뮤지엄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근대문학 100년의 문학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활용하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한편 우리 문학의 번역 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발의된 문학진흥법 제정안에서는 이를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와 문학진흥정책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한중일 3국 중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데 이는 우리 문학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번역의 양과 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우리말을 외국말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를 외국 사람의 정서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 측면도 있습니다. 또 삶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에서 이제 가와다 야스나리의 설국을 외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문학을 이해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번역자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설국을 외국에 소개할 때 그 번역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성하게 설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눈의 정서를 제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번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중요한 거죠. 실제로 한국 문학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로 꼽히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탁월한 번역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번역가가 작가와 1년 가까이 영어 문장을 다듬었고 그 결과 영어로도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완성했다는데요. 실제로 2014 런던 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작가들은 문학 한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번역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국내에서 일단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해외에서 약 14개 국가에서 번역이 돼서 지금 출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글 문화권이고 한글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에게 닿기가 어렵습니다. 20개국 이상으로 이제 번역이 보편적으로 늘기 위해서는 번역 지원 사업에 정부의 재정적인 확충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과 우리 정서, 우리의 정신의 기록이자 문화의 근간인 문학. 우리 문학을 지키고 진흥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생계가 너무 불안하니까 젊은 작가들이 문학으로 평생을 투신하는 일을 주저하는 작가들이 많고요. 대학에서는 문학과가 통폐합되거나 폐과되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외국 작가들의 소설은 많이 읽지만 국내 작가들이 쓴 소설은 거의 읽지 않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책을 쓰는 일 갖고는 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젊은 작가들이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서 젊음을 다 던져서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의 결과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질적 풍요로움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의 시대, 콘텐츠의 시대의 문화예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생각의 지도가 되어주는 인문학, 그중에서도 인문학의 근간을 이루며 다양한 대중예술의 원천 콘텐츠인 문학, K-팝 드라마 등과 함께 문학 한류의 소식도 자주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문학진흥법 제정안이 더욱 치열한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바랍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자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안전장치가 미흡해 탑승자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콜택시를 이제 승차하고 나서 이 제 전동 휠체어를 고정시켜 주는 것들이 느슨하게 되든가 전복을 하거나 이거 뒤집혔을 때 휠체어랑 같이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현행법에는 휠체어 리프트 승강 설비 및 휠체어 고정 설비 설치 규정만 있을 뿐 내부의 안전벨트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설치 기준은 없는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용자의 장애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세부 기준을 담은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부 안전장치의 표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매년 17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는 부족한 편인데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함으로써 함께 임종을 준비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서 단기간 사용이 어렵고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말기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의 가족 임종 휴가를 주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가입비 제도가 도입 19년 만에 전면 폐지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비하기만 한데요. 이에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초기에 통신망 구축에 드는 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된 요금이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돼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통신사의 요금과 이용 조건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 침해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가을 운치를 더해주는 낙엽. 하지만 가을이 지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많은 양의 낙엽이 떨어지면서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처리 비용 절감과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할 경우 퇴비 등의 부산물 비료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안을 마련하고,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안전 강화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책자를 배포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안전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이 되어야 장애인 콜택시 이용 또한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알고 싶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게 바로 전원 생활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공적인 귀농 준비 그리고 귀농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귀농을 돕기 위해 정부는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을 위한 귀농 자금과 주택 자금을 올해부터 총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는데요. 최소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이에 한해 지원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는 귀농 희망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으로 귀농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 오면 주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주로 이제 귀농 교육, 그다음에 창업금융, 농지주택, 그리고 귀농 설계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요. 50대와 60대 세대들이 많이들 이렇게 상담에 오시는데요. 최근에는 연령층이 낮아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40대, 간혹 가다가 20, 30대도 이렇게 오는 편입니다. 귀농을 원하면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꽉 찬 강의실이 귀농 열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창업자금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주택 같은 것도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준다고 하니까 일부 이제 제 돈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충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귀농에 대한 이론 교육은 기본 공통 교육과 전문 분야별 주문형 교육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부 지원으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보통 한 80% 정도 되고 교육생들이 한 20% 되는데, 사실 액수로 보면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로 사실상 이제 정부가 귀농 귀촌 장려를 위해서 무료로 해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농에 있어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 실습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각 그 사설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한 농장이라든가 버섯 재배 연구소 이런 데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서 가셔서 실습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160여 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농기계 다루는 법이라든가 농작물 재배 이런 시설을 갖추고 실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교육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정한 전국의 현장 실습 교육장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현장을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현장 실습 역시 정부로부터 교육비의 70%에서 80%를 지원받는데요. 이 농장 역시 공모를 통해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으로 버섯을 비롯한 여러 작물과 식품 가공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배운 대로 직접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재배 실습 현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버섯이 없는데 이거 그냥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8주간 24명 전원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현장 실습 6주, 농가 방문 체험 2주로 이루어집니다. 서정훈 씨 역시 27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준비는 회사 생활하면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사이버 교육들을 받아봤는데 귀농을 해서 직접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현장 실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귀농해서 내가 그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 기간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성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배우고 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년간 차근차근 준비해온 덕분에 귀농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는데요. 귀농을 하면 어떤 농사를 지을 생각이세요? 버섯과 채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하고 채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을 모아가지고 흑염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농법을 사용합니다.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사용법도 배우는데요. 농사 짓는 데 이용하는 기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도전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이거 근데 너무 쉬운데? 이처럼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는 게 실습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같은 교육 못지않게 고민되는 것이 귀농 자금입니다. 사실 낯선 곳에 정착을 하려면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뭐 조금씩 모아놨던 돈들 모으고 있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도 상담도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었죠. 그게 현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귀농 지원 자금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최대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저리로 2 내지 3%의 정도로 저리로 더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2억 원 또는 한 3억 원 정도,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주택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농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농지원부라는 게 있는데요. 농지원부를 취득하려면 자기가 땅을 사놨거나 땅을 빌린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시고요. 또 땅을 이제 매입하거나 임차 계약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해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선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확을 했는데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사전에 판로 문제도 미리 거래처를 확보한다거나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귀농귀촌 관련법도 만들고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농도 철저한 준비와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정부의 귀농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년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인들의 72%가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귀농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게 꼭 맞는 귀농귀촌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고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면 서거기는 바람 소리 일러